애초에 이거는 네. 범행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경찰들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 길을 택했던 건 아마도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름길인 외진 골목을 피해 큰 길가로 들어선 두 사람. 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두 사람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97년 8월 14일 유난히 더웠던 제주도의 여름을 그는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어보겠다며 새벽 일찍 집을 나섰던 고등학생 김군. 오전 7시쯤 아르바이트 장소인 공사장에 도착을 했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었던 탓인지 공사장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김군은 공사장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밑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군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술 취한 행인이 잠을 자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는 김군. 어서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던 건 피토성의 상태로 사망해 있던 30대 여성 박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모습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뒤통수와 얼굴, 목더미, 그리고 어깨와 팔에 여러 번 가격당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상의는 걷어 올려진 채 시신의 등 쪽에 있었는데 옷이 양팔에만 걸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상체는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절단되어 시신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타킹과 치마는 벗겨져 오른쪽 무릎 위에 걸쳐져 있었고 중요 신체 부위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에는 범인의 치흔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원미상이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약 4시간 전인 새벽 3시경 약 3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관덕정 앞 길가에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등기에 뒤통수를 가격당하고 피토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 안씨. 근처 가게에서 술을 먹고 있던 행인에게 발견돼 바로 병원에 옮겨져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살아남은 50대 여성 안씨와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박씨는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장과 종업원 사이였습니다. 대체 그 밤 그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997년 8월)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일명 관덕정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여성분이 같은 곳에서 일하던 분들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사셨고, 한 분은 또 이동당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흔하고 발견된 위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문제는 몇 명의 범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살아나신 분도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당했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여러 명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 명이라고 고정시켜 놓고 범인을 분석한다는 건 그건 매우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두 명 중에 한 명, 지금 살아나신 분은 뒤통수를 가격을 당했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뒤에서 가격을 당했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이라고 했을 때 뒤통수를 가격을 당한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뭐 하고 있었느냐? 네. 그렇다고 보면은 그거는 한 명일 가능성보다 두 명 이상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상체의 머리 근처 부분과 그리고 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무차별적 공격이 맞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 공격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일종의 약간의 방어운이 있을 수 있는, 그렇지만은 방어운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힘이 큰 사람이 공격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래도 다른 공격, 말하자면은 신체 절단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훼손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성적인 공격이 있었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마도 수집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네. 성행위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성적 공격이 있었느냐? 그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디스틱 머더에 가까운 가학적
공격 행위이지만 네. 세디스틱 섹슈얼 머더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만약에 성적 공격 행위라고 하면은 지금 살아나신 분한테도 성적 공격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나이대가 30대하고 50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이 어떤 성을 상징하는 부분을 공격하는 것하고 혹시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인 거죠. 네. 그죠? 밤이에요. 밤에 전혀 모르는데 여성 2명이 가고 있었다. 그럼 나이를 정확히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다가가기 전까지. 그렇죠. 네. 다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방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네,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최초 공격 장소라고 상정되는 곳, 그러니까 한 명은 어쨌든 사망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 그 뒤통수를 가격하고 뭐 그 얼굴 부분을 좀 공격한 이후에 나머지 한 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어떤 절단 및 훼손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시간이 더 드는 행위를 나중에 어떤 공간에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일반 상식에 좀 맞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장소 이동이 근데 있지 그거는 않았을까? 35m를 이동이라고 할까요? 35m는 이동이라고 할 수는 없죠. 납치를 했다고 하면 더 멀리 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 약간의 거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간의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네. 건 도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 첫 번째 50대를 공격해서 네. 거기서 쓰러졌는데 30대는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 쓰러지지 않고 조금 더 도망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체의 중요 신체 부위도 훼손이 되어 있고 또 치흔이 남아 있었다. 치흔이 어떤 부위에 구체적으로 얼마큼 남아 있었는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우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냥 치음만 있다고 하면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일부가 탈의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무엇인가 할 행위만 다 했어요. 네. 말하자면 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 훼손과 절단이라고 하는 것만 하고 도망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범인은 네.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훼손 행위만 하려고 그걸 하고 네. 이동했다는 것이 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처음 발견된 그 크라임 씬을 좀 놓고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좀 그려봤는데요.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면서 뒷이야기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 안 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날 같이 퇴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관덕정 앞에 내린 두 사람은 외진 골목을 두고 돌아가는 큰 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들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범인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챌 새도 없이 무언가에 맞아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 안 씨. 안 씨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공사장 안쪽으로 무언가를 끌고 간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쓰러진 안 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간은 새벽 3시경, 그리고 박 씨의 사망 추정 시간도 엇비슷했습니다. 부검 결과 범인은 관덕정 앞에서 1차 공격을 한 뒤 박 씨를 끌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2차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 씨의 사인은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부검인은 피해자 박 씨가 둔기로 뒤통수를 가격당한 후 목이 갑자기 꺾이는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부검입니다. 이 범인에게 후두부를 가격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쓰러졌고 이후 안면부가 땅에 밀착된 상태에서 발로 밟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엎드린 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범인이 발로 여러 번 밟아 공격했을 거라고 추정했던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증거물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 안 씨의 손톱 밑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사망한 박 씨 시신 옆 1m 정도 떨어진 곳에선 피 묻은 쇠파이프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약 180m 정도 떨어진 울타리 근처에서 박 씨의 것으로 보이는 타담한 통장과 지갑이 있었는데 그 옆에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담배꽁초가 피해자 안 씨가 쓰러져 있었던 관덕정 앞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생각보다 범인이 남긴 증거는 많았습니다. 목격자가 없어 실망하던 경찰은 이 증거들로 범인을 특정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안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혈흔은 검사 결과 피해자의 것이었고 피 묻은 쇠파이프의 혈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와 피해자의 통장, 지갑 등에선
범인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밝혀진 건 담배꽁초를 검사해서 나온 혈액형 A형 뿐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공간 설정으로 봤을 때 이런 장소에 따라서 사실 범죄의 유형이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서 내리고 그럼 택시 돌아갔겠죠? 껌껌하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사람 둘을 발견해서 공격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거나 아니면은 그 택시를 뒤따라온 어떤 사람이거나 사람들이 내려서 공격했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술집부터 따라왔다.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경우 모두 생각을 했겠죠. 두 사람을 공격해서 제압을 할 생각이라고 하면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한 사람을 먼저 제압하고 그 다음 사람을 쫓아가서 제압하는 정도. 이제 두 분 다 피해 여성 두 분 다 뒤통수에 이제 가격흔이 있었고 이제 안 씨 같은 경우에 맞고 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진술을 했고. 그래서 걱정이 그래서 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격을 당하고 이게 혹시 연달아 나란히 서 있다면 연달아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급하게 공격을 하는 뭐 그렇죠. 그런 뭐 그럴 수도 경우는? 있겠죠. 왜냐하면 네. 뭐 원래 이제 가고 있는데 뭐 원래 뒤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자를 치고 쳤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시체에 부검할 때 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밤이란 말이에요. 네. 불빛이 있다 하더라도 희미할 텐데 보였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 계속 혼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혼자라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은 그래서 술에 취해 있었나? 술이 얼쩡한 상태에서 그 술집 주인은 공격을 하고 나머지는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인지 못하고 공격 당했나? 네. 그죠? 이게 지금 보면 공사장이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정자가 있으면은 핏자국이 이렇게 나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후두부 가격이 목이 꺾일 정도의 어떤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부검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공격 이후에 뭔가 그 핏자국이 나서 쭉 끌고 간 이후에 또 이제 그 시신에 절단된 부분이나 이런 거 훼손된 건 이제 그 공사장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지감이나 이런 것들을 또 180m 떨어진 곳에서 태운 흔적도 있고 이런 일련의 동작들이 원룸이랄까요? 애초에 이거는 살아남은 안 씨는 사실은 제압만 할 거고 네. 범행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실린 공격. 이거는 박 씨를 노린 범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이제 앞쪽으로 쓰러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부가 바닥에 눌린 상태에서 목 쪽을 이제 밟힌 거죠. 밟힌 흔적.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뭐 그 정도의 목이 꺾일 정도의 충격을 받고 쓰러졌으면 아마 못 움직였을 가능성이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밟아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은 모르겠지만은 네. 모욕감을 느꼈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성폭행을 하거나 뭔가 성적 공격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네. 행동을 한 거죠. 상당히 과도한 공격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범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통장하고 지갑은 불로 태우고 현금하고 휴대전화만 좀 들고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담배꽁초가 또 나왔습니다. 담배꽁초 두 군데서 나왔어요. 안씨, 그러니까 50대 여성이 쓰러진 관덕정 앞, 그 다음에 이동이 돼가지고 이제 공사장 인근에서 또 두 개가 나왔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있었다는 거. 공격을 다 끝난 다음에 네. 굳이 태워야 될 이유가 뭐죠? 신원을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범행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는 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갑 안에 뭔가가 있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 이 박 씨를 의미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태웠다. 이건 이 1년 된 행위는 이건 박 씨를 노린 거고 박 씨에 대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행동한 것도 아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행동만 한 거니까요. 합리적 행동을 했는데 네. 그 외에 벗어나는 행동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장에 지문이라든지 어떤 범인의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흔적들이 뭐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면 DNA가 발견돼서 잡힌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좀 전 국민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시대가 97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왜 이 담배꽁초는 남겨놨을까요? 지문은 철저히 감췄는데. 우리가 화성연쇄살인이라고 하는 이춘재 사건에서도 네. 90년대 초반 93, 4년에 이춘재가 잡힌 그 사건이 처제. 예, 처제 사건이 거의 첫 번째 DNA로 잡은 거거든요. 네. DNA를 통해서 범인을 잡은 것이 딱 3년 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범인,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마 모르을 거죠. 97년의 범인의 상식상 뭐 예. 전혀 DNA는 네, 정도로 보면은 네. 굳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물론 2017년에는 당연히 네. 그렇겠죠. 근데 네. 1997년에는 DNA에 대한 생각을 안 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도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원한이나 치정 관계부터 성 도착증이 있는 정신질환자, 동종 전과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사건에 현상금이 걸렸고 그러자 경찰서로 제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본부에 쏟아지기 시작한 제보 전화들. 하지만 대부분이 돈을 노린 허위 제보였습니다. 이렇게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걸까? 그런데 사건 발생 23일째 되던 날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내가 살인범이다. 너희가 뛰어봐야 난 알고 있어. 너희는 날 못 잡아. 다음엔 과덕정 살인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르겠다. 전화는 9월 6일 새벽 4시 20분부터 5시 26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같은 내용으로 총 5번 걸려왔는데 모두 같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추적 결과 5번의 전화는 각각 다른 장소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전화는 관덕정 근처에서 걸려온 것으로 공중전화 수화기에 엄지와 검지, 중지 3개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근처를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강간미수 사건을 저지르고 체포된 범인 강 씨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강 씨는 강도, 강간미수 등 총 3건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그 수법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하고 옷을 벗긴 채 끌고 가는 수법이 관덕정 사건과 유사했던 것입니다. 강 씨는 관덕정 사건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수화기에서 발견된 지문과 강 씨의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관덕정 살인사건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용의자 강 씨입니다. 사람이 죽은 줄은 몰랐는데 신문을 통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기분이 찹찹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겁니다. 강 씨는 자신이 관덕정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3년 동안 사귀던 첫사랑이 배신 후 술에 취하면 여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도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강 씨. 거르가된 피해자들을 보고 가방을 뺏기로 결심한 뒤 주변에 돌을 주워서 두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50대 안 씨를 공격해 쓰러뜨리고 박 씨를 공격했지만 박 씨가 반항을 해서 한 번 더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자신이 갑자기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쓰러진 박 씨를 공사장 안으로 데려가 신체를 훼손하고 돈을 뺏은 뒤 지갑과 소지품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강 씨가 자백을 하자 현장 검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강 씨는 당시 범행했던 그대로 재현해보라는 경찰의 요구에 범인밖에 모르는 행동까지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옷 색깔과 근처에 쇼핑백이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담벼락 밑에 그날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던 것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정확히 짚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훼손한 방법도 부검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관덕정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힌 것일까? 하지만 현장 검증이 끝나갈 때쯤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 강 씨가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후에 수사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5통이 1시간 20분 사이에 굉장히 또 새벽녘에 왔는데 텍스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 이 의도,
전하라는 의도와 내용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는 범인이 아니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관덕정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기가 한 거를 관덕정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관덕정 살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뉴스에 난 관덕정 살인이라는 그렇죠. 단어를 쓰진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가학적 행위를 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진짜 범인이라고 하면 네. 내가 범인이다라고 했지 내가 살인범이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이런 이후의 진술들, 뭐 증오심이 생겼고, 뭐 돈을 뺏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네. 당시에 또 특히 이제 경찰들이 좀 많이 하는 뭐 어딩 중에 하나인데 범인밖에 모르는 것들을 진술했다라고. 그럼 다 거짓말이죠. 네. 그거는 경찰들이 뭐 지금도 그러지만 항상 하는 경찰들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다 암시를 다 줍니다. 경찰이 그 재판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어쨌든 이 범인이 강 씨가 경찰들을 골려주려고 하는 건 맞다. 근데 뭐 이제 본인 이 패턴, 뭐 공격을 하고 끌고 가고 뭐 이런 뭐 과거에 뭐 전과 뭐 이런 게 있다고. 그건 이렇게. 틀리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네. 동기를 때리고 옷을 벗겨서 끌고 왔다. 벗겨서 끌고 갔다. 아니 이 사건은 그렇지 않죠. 이 사건은 끌고 간 다음에 벗긴 거잖아요. 아, 네. 순서가 다르죠. 네, 순서가 다르니까 네. 전혀 다르죠. 말하자면은 네. 둔기로 공격하는 건 둔기의 종류에 따라 진짜 다릅니다. 완전히 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둔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방법이 똑같다. 그거는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대신 이 관덕정 살인 사건의 범인은 공격한 후에 발로 밟았어요. 네.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강 씨의 주장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박 씨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돌로 내쉬고 옷을 벗겨서 끌고 갔다. 자기들 패턴대로. 그러면 이건 전혀 아니죠. 이 관덕정 살인 사건 빼고 강 씨가 저지른 다른 사건, 그러니까 3건을 조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관덕정은 증거가 없어가지고 불기소 처분 결국 됐다고 해요. 증거가 없는 것도 그렇고 동기하고 네.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가게 된 이유도 그거죠. 그거 암시를 준 경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승합차 같은 경우에 범인만 알고 있다고 하는 제가 뭐 수사관이면 야, 너 그 앞에 있었던 거 기억나? 뭐 있었어? 승용차? 승합차? 뭐 리어카? 뭐 있었어? 이렇게 하면은 승합차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알만한 것을 경찰 앞에 있는 사람이 보기를 좀 못 준다든지 원하는 정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암시를 준 경찰은 쓱 빠져요. 다른 경찰이 들어와서 또 다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봐. 우리가 맞췄잖아. 얘는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다 승마차 얘기를 해. 이런 식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수사상에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살펴봤는데요. 강 씨는 결국 다른 강도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만약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은 다른 용의자는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덕정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다음날 경찰에 한 남자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시간대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태웠다는 택시기사 이 씨였습니다. 그날 새벽 택시는 막 관덕정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도로에서 한 남자가 크게 손을 흔들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 씨는 차를 돌려 남자가 서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미 새벽 4시가 훌쩍 넘은 시간. 그런데 남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과 옷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 얼룩이 더 잘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남자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고 남자는 대학동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학동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용담동을 달리 부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용담동 어느 골목길 앞에 남자를 세워준 이 씨. 그런데 범행 당일 피해자의 휴대폰이 잠깐 발신됐던 곳도 용담동이었습니다. 그날 택시에 탔던 남자가 범인인 것일까? 이 씨가 기억하는 남자의 외모는 이랬습니다. 나이는 젊지 않고 약간 들어 보였고 머리카락은 귀를 덮을 정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봤던 남자의 생김새는 용의자에 올랐던 강 씨의 외모와는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연 관덕정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관덕정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발견되던 날 아침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8분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호프집 안에서
사장 양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던 것입니다. 시신은 알몸 상태였고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얻어맞아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신체 부위가 예리한 칼에 의해 잘려 있었고 온몸이 흉기에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봤지만 조사 결과 가게에서 없어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현금과 양 씨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가방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관덕정 살인사건의 범인과 동일범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결국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이제 당시 택시가 관덕정 앞을 지나다가 흰 티에 이제 혈흔이 묻어있는 남자를 태웠다. 특히나 이제 뭐 주변의 지리를 아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대학동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제 발신이 한번 있었던 그 용담동에 실제로 내렸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용의점에 있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 날 신고 전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택시 기사의 이 어떤 신고는 상당히 그 태웠다는 것 자체에는 믿을만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4시가 맞는지. 왜냐하면 3시에 이 안 씨가 살아서 발견됐고 4시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은 시간 또 몇 시냐? 그 훨씬 전이라고 하면 거기에 몇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3시 전에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나왔다고 하면은 네. 뭔가 이건 신뢰할 수 있는데 이게 4시가 넘은 시간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래서 시간이 이게 좀 애매해요. 이 기사의 말은 믿을만한데 시간과 연결된 것을 봤을 때 좀 안 맞는데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앞에서 이 프로필을 작성한 범인 상에 의하면은 사실 목적이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해 보였기 때문에 목적을 다 이뤘다면은 사실 그 공간에 더 이상 지체하고 있을 이유는 뭐 따로 그렇죠. 없는. 예. 네.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같은 비슷한 수법으로 경찰이 좀 보는 서귀포 호프집 이 살인 사건도 같은 범인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범행 시간이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관덕정 사건이 먼저예요. 그러면 관덕정에서 범행을 하고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갖고 서귀포시 서귀동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했다. 그럼 설명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차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사건과 관덕정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범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은 여기에 사용된 예리한 칼이라고 하는 것이 관덕정 사건의 박 씨에 사용됐던 칼의 어떤 것과 같다. 네. 유사하다라고 하면 같은 범위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박 씨를 노렸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은 지금 여기서 어쨌든 푼 상태인데 범인이 네. 그거는 살인이 각성이 됐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가 하루 이틀 그 이상 가요. 그걸 풀기 위해서 술을 먹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때 어떤 뭐 자극을 받아서 또 죽였다면 그건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앞에 박 씨에 대한 살인 각성의 감정의 연상선이죠. 이 관덕정 사건이 2012년 8월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버려가지고요. 이제 그 태완이법 이전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뭐 DNA든 뭐든 뭐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처벌이 조금 어려워진 상태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잡는 거를 포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했을 때 마지막으로 좀 프로필을 한번 그리고 끝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사 박 씨를 노리고 왔다고 하면 네. 아마 술집 손님 중에 하나였을 거기를 네. 많이 왔을 수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딱히 종업원이 아니라 손님으로 규정을 하실까요? 술을 먹으러 와갖고 무엇인가 거기서 갈등이 있었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숨어서 아니면은 기습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적어도 몸이 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나이는 박 씨보다는 적은 나이가 좀 낮은 사람이 아닐까. 어느 정도까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좀 가능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담배는 피우는 사람이겠죠. 그런 네. 상태에서는. 그리고 범행을 유지할 정도 사람이면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닌 거고 네.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술만 먹으면 상당히 좀 폭발적인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불구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특정한 그 신체 부위의 성적인 부위에 대한 네. 절단 행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리적 성불구라든가 성적인 것에 대한 약간의 낮은 자존감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범인이 좀 잡혀서 정의는 좀 바로 서기를 좀 바라보면서 방송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크라임 여기까지였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